아저씨, 어째서 그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아저씨 얼굴에 슬픔이 가득하다고요. 마치 아저씨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누군가 전부 빼앗아간 얼굴이에요. 제 역은 어이가 없다는 얼굴을 했습니다. IT 업계의 거물인 바로 나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손에 쥔 나에게 슬퍼 보인다니 소중한 걸 잃었다고. 이봐 꼬마야, 이걸 좀 봐. 이 모든 게 전부 내 것이란 말이다. 제 역은 양팔을 활짝 펴보이며 호화로운 거실을 휘저었습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그림들, 이탈리아제 대리석 바닥과 크리스털 샹들리에. 하지만 아저씨는 혼자뿐이잖아요. 아이의 그 순수하고도 날카로운 한마디의 제역의 모든 동작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혼자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넓은 집에 아저씨 한 명뿐이에요. 가족도, 친구도 곁에 없고요. 아저씨가 웃는 모습도 한 번을 못 받는걸요. 우리 보육원 외톨이 아이들과 눈빛이 똑같아요. 바로 그 순간 제 역은 가슴 한 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고작 8살 아이가 자신의 38해 인생을 단 한마디로 관통해버린 듯 했죠. 사실 그날의 아침 역시 여느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재혁은 어김없이 새벽 5시 30분 정각에 눈을 떴죠. 알람 소리가 채 울리기도 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반복된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일상이었어요. 욕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마주한 재혁의 눈동자에는 어떠한 활기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나이 38, 대한민국 IT 업계의 신화로 불리는 사나이. 그러나 거울 속 남자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중년일 뿐이었죠.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재혁은 면도를 하며 간밤에 있었던 회의의 한 장면을 문득 떠올렸습니다. 한 직원이 회장님께서도 가끔은 휴식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었죠. 그때 재혁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휴식이라니, 그게 뭔가? 나는 이미 충분히 쉬고 있네. 과연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재혁의 손끝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면도날을 쥔 바로 그 손이 말입니다. 1층으로 내려온 재혁은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된 주방에서 커피를 내렸죠. 대저택은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요해서 제 숨결 하나하나가 소음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이 저택에는 총 7명의 고용인이 상주했습니다. 정원사와 운전기사, 경비원에 더해 청소와 세탁을 맡은 이들까지 담당하는 사용인들이 있었죠. 허나 재혁은 그들의 얼굴과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그저 직원일 뿐 감정적 유대는 불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재혁의 신조였죠. 실은 철학이라기보단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이들이 자신을 등지고 떠나는 걸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파경, 믿었던 친구의 배신, 연인들의 이별 통보. 그렇기에 재혁은 그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상처만 깊어지니까요. 재혁은 서재로 향해 아침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책상을 점령한 모니터 세대가 쉴 새 없이 회사의 현황을 화면에 띄우고 있었죠. 주가 동향과 매출 실적, 직원들의 근무 현황까지 모든 것이 숫자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숫자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그것이 재혁이 유일하게 신뢰하는 것이었죠. 사람은 변심하고 떠나가도 숫자는 언제나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수치로 환산하여 통제했습니다. 심지어 직원 한 명 한 명의 평가마저도 말이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분명
모든 수치가 상승 곡선을 그리는데 어째서 마음은 이토록 공허한 것일까요? 제역은 가슴 한구석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보고였죠. 회장님, 오늘 인사팀에서 새로 온 가정부가 출근합니다. 아, 그래. 알았어. 제역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홍서 월옹기에 가난한 새로운 사람이 오든 가든 그에겐 상관없는 일이었죠. 어차피 몇 달 못 가 그만둘 테니까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윽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제역은 서재에서 슬쩍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키가 165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머리를 단정히 묶은 차림이었죠. 바로 이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의 다른 직원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첫째,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신입들은 이 저택의 화려함에 압도되어 한동안 넋을 놓고 서 있기 일쑤였습니다. 허나 수지는 이런 곳이 익숙하기라도 한 듯 담담했죠. 둘째,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제역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기 바빴지만 수지는 똑바로 정면을 응시한 채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제역은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역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긴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역은 1층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직원을 확인한다는 명목 아래 말이죠. 수지는 거실 한쪽에서 묵묵히 먼지를 닦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가정부인가? 제역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의도된 냉대였죠. 시작부터 확실히 선을 그으려는 심산이었습니다. 네,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수진은 하던 일을 멈추고 제역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선 조금도 위축된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맑고 담담한 눈빛일 뿐. 제역은 순간 당혹스러웠습니다. 보통은 자신 앞에서 다들 긴장하고 주눅들기 마련이었으니까요. 그가 뿜어내는 특유의 위압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달랐죠. 규칙은 들었을 테고 불필요한 대화는 금지, 개인적인 통화도 금지. 제역의 말이 이어지는 중에 수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수진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일자리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절박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역의 가슴이 묘하게 술렁였습니다. 정말이지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죠. 수지는 묵묵히 자기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잡담을 나누지도 쓸데없는 질문을 던지지도 않았죠.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해낼 뿐이었습니다. 제역은 남몰래 수진의 모습을 택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노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수진의 움직임에는 특유의 리듬감이 있었거든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딱 알맞은 속도로 모든 일을 막힘없이 처리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상한 일이다. 왜 자꾸 저 사람에게 눈길이 가는 걸까? 제역은 자기도 모르는 새 수진을 눈으로 헹고 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들키지 않도록 은밀하게. 저녁 시간이 되자 수진은 주방에서 그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메뉴는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현미밥에 된장찌개, 그리고 나물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죠.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소박한 한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역은 오히려 놀랐습니다.
보통 다른 고용인들은 그의 입맛에 맞추려 온갖 질문을 쏟아내기 바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지는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죠. 그냥 자기 딴엔 건강식이라며 차려놓은 음식. 대체 정체가 뭘까? 재혁은 수진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고용인인데도 그런 태도가 아니었어요. 마치 자기 집에서 가족을 챙기듯 요리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는 재혁의 심경은 복잡미묘했죠. 하필이면 맛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집밥의 온기였거든요. 수진이 하루 일을 끝내고 돌아갈 채비를 할 무렵 재혁은 거실에서 와인을 홀짝이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가방을 챙기면서 마지막으로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혹시 놓친 일이 없는지 확인하는 모습이었죠. 그러고는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진이 재혁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깍듯하지만 틀에 박히지 않은 그런 자연스러운 인사였습니다. 재혁은 답하지 않았죠. 언제나 그랬으니까요. 언제나 그랬으니까요. 고용인의 인사에 굳이 대답할 필요는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수진이 떠난 후 집안이 다시 정막이 흐르자 재혁은 낯선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소중한 것이 빠져나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대체 왜 이러지? 재혁은 이 감정의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분명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는데 왜 이리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날 밤 재혁은 평소보다 늦게야 잠이 들었습니다. 계속 수진의 모습이 아른거렸거든요. 그 담담하면서도 당당했던 눈빛,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이던 몸짓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재혁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수진이 몇 시쯤 올까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스로에게는 새로운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보려는 거라고 둘러댔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재혁도 모르는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15년간 굳게 닫혀있던 그의 마음에 빗장이 아주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아이의 천진한 물음이 재혁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에 파문을 던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이에요? 너 누구냐? 여기서 뭐 하는 거냐? 한재혁의 목소리엔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38, 평생 이렇게까지 노골적이고 순진한 질문을 받아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슬퍼 보인다는 말은 정말 처음 듣는 소리였죠. 제 이름은 박지우예요. 수진 언니가 여기서 일한다고 해서 구경 왔어요. 지우는 티 없이 맑은 얼굴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에는 어른들이 잃어버린 어떤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수, 그리고 진심 말입니다. 재혁의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왜 나를 저렇게 빤히 쳐다보는 걸까? 사실 지우가 이 집에 오게 된 것은 꽤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수진은 고아원에서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 씨, 지우가 갑자기 열이 심하게 나요.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다른 아이들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 원장의 목소리는 무척 다급했습니다. 지우는 수진이 고아원에서 가족처럼 지냈던 아이였죠. 수진이 20살이 되기 전까지 꼬박 7해 동안 친동생처럼 아끼던 지우였기에 수진의 가슴은 철렁했습니다. 지우가 아프다니 그녀에게 지우는 결코 후배가 아니었어요. 친동생, 때로는 딸 같은 소중한 가족이었으니까요. 지금 바로 갈게요. 수진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병원까지는 좋게 2시간이 걸리는 거리였고 그 시간 동안 아픈 지우를 혼자 둘 수는 없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지우는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단순한 감기였죠. 하지만 의사는 며칠간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언니, 저 괜찮아요. 지우는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만 창백한 얼굴과 힘없는 목소리는 전혀 그렇지 않아 보였죠. 수진의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아직 다 낫지도 않은 아이를 다시 고아원에 보낼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를 빠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재혁이 얼마나 냉정한 사람인지 잘 알았으니까요. 지우야, 언니가 일하는 곳에 잠시만 같이 가 있을래? 수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사실 그것은 정말이지 위험천만한 선택이었어요. 재혁이 아이들을 질색한다는 건 다른 직원들을 통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죠. 택시를 타고 가며 수지는 지우에게 몇 번이고 신신당부했어요. 지우야, 정말 쥐 죽은 듯이 있어야 해. 이 집 주인 어른은 아이들을 안 좋아 하시거든. 왜요? 애들이 뭘 잘못했는데요? 지우의 천진한 질문에 수지는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수진 자신도 재혁이 왜 그리 차가운 사람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글쎄, 하지만 우린 무조건 조용히 있어야만 해. 언니가 직장을 잃으면 절대 안 되니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작 8살이었지만 세상살이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이미 알았거든요. 고아원에서의 삶이 아이를 너무 일찍 철들게 한 셈이죠. 수지는 지우의 손을 꼭 잡고 저택의 후문으로, 다행스럽게도 다른 사용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네요. 지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주위를 살폈어요. 고아원이 전부였던 지우에겐 그야말로 신세계였죠. 쉿, 조용히. 수진이 나지막이 주의를 주었지만 지우의 두 눈은 이미 호기심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드넓은 정원과 분수, 그리고 궁전 같은 건물들이 지우에겐 너무나도 경이로웠죠.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만약 재혁이 지우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될까? 불같이 화를 낼 게 분명했어요. 어쩌면 당장 해고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수지는 지우를 데리고 조심스럽게 1층으로 들어갔어요. 계획은 간단했죠. 지우를 직원 휴게실에 잠시 숨겨두고 자신은 아무 일 없던 듯이 일을 하는 것이었죠. 여기서 잠깐만 기다릴 수 있니? 수진이 작은 방을 가리키며 말했지만 지우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언니, 저기 좀 봐요. 저 반짝이는 건 뭐예요? 지우가 가리킨 곳은 거실이었어요. 거대한 샹들리에가 햇살에 반사되어 무지갯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그 순간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우가 저도 모르게 거실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우야! 안 돼! 하지만 수진의 외침은 닿지 않았어요. 아이는 이미 거실 문턱을 넘어선 뒤였죠. 거실에 발을 들인 지우의 눈은 더욱 휘둥그레졌어요. 동화 속에서나 보던 광경이 펼쳐졌거든요.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새하얀 대리석 바닥, 거대한 소파, 벽에 걸린 그림들까지 모든 것이요. 정말 신기했어요. 와, 공주님이 사는 집 같아요. 지우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죠. 어떤 발걸음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수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어요. 계단을 내려오는 저 발소리는 틀림없는 재혁의 것이었으니까요.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묵직한 소리. 재혁의 걸음이었죠. 지우야,
이리 와. 수진이 다급히 지우를 불렀으나 이미 늦은 뒤였어요. 재혁이 계단을 내려섰죠. 늘 그렇듯 차가운 표정 그대로. 그러나 거실을 본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그곳에 작은 아이가 서 있었거든요. 재혁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어요. 15해 동안 지켜온 자신만의 룰이 깨진 찰나였죠. 이 집엔 아이를 들일 수 없다는 절대적인 원칙 말이죠. 뭐야, 저건? 재혁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지우를 인격체가 아닌 물건으로 보는 듯한 말투였죠. 수진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창백해진 얼굴에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하지만 지우가 수진의 말을 끊고 재혁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였어요. 지우가 재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왜 그렇게 슬퍼 보여요? 재혁의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죠. 8살 아이가 그의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꿰뚫어 본 것이었죠. 수진 역시 크게 놀랐습니다. 지우가 이렇게까지 직설적인 아이였던가요? 늘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았는데, 지우야. 수진이 다급하게 지우를 말리려 했지만 지우는 말을 이었죠. 아저씨 얼굴에 슬픔이 가득해요. 마치 누군가 아저씨의 소중한 걸 전부 훔쳐간 것 같아요. 재혁의 손에 들린 커피잔이 작게 흔들렸어요. 이 순간만큼은 대기업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처받은 한 명의 인간이었죠. 재혁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9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던 그날이 짐을 싸던 엄마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재혁아, 엄마는 이제 새 사람과 살아야 해. 너는 아빠랑 잘 지내. 그리고 아버지는 얼마 안 가 새 여자와 재혼했습니다. 재혁에겐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15살에 기숙사로 보내진 후 재혁은 완벽히 혼자가 되었죠. 소중한 것을 빼앗겼다고 재혁은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어요. 어쩌면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이 아이 말이 맞는 것 같았죠. 소중한 걸 빼앗겼다는 것. 이것 좀 봐라, 꼬마야. 난 이 모든 걸 전부 가졌어. 재혁은 팔을 넓게 벌려 거실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마치 스스로에게 되뇌는 말 같았거든요. 지우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혼자잖아요. 그 순간 재혁의 움직임이 완전히 멈췄어요. 8살 아이가 그의 38 인생을 정확하게 짚어낸 순간이었죠. 수지는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재혁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할 수 없었죠. 화를 내거나 당장 쫓아내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죠. 재혁의 얼굴엔 분노 대신 당혹감이 서려 있었거든요. 이토록 넓은 집에 아저씨 혼자 계세요. 가족도 친구도 없는 것 같은데. 지우가 집안을 훑어보며 중얼거렸어요. 진심으로 궁금하다는 순수한 목소리였죠. 아저씨 웃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고아원 외톨이 애들 눈이랑 똑같아요. 재혁의 심장에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아이 고아원 출신이었구나. 그렇다면 지우 역시 자신처럼 고독을 아는 아이였군요. 수지는 손에 땀을 쥐었어요. 지우가 너무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었으니까요. 재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죠. 지우야, 죄송합니다. 제가 얼른. 수진이 사과를 꺼내려던 그 순간 재혁이 손을 들어 수진의 말을 막았습니다. 혼자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재혁의 음성은 여전히 냉랭했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었죠.
분노가 아닌 진심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물음이었거든요. 지우는 재혁의 얼굴을 더욱 빤히 쳐다봤어요. 마치 어른은 볼 수 없는 무언가를 꿰뚫어 보듯 말했죠. 아저씨, 눈이 슬퍼 보여요. 우리 원에 처음 온 애들 눈하고 똑같거든요. 처음엔 모두 괜찮다고 말하지만 눈은 슬픔을 감추지 못해요. 재혁의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대체 이 아이의 정체는 무엇일까? 어떻게 내 마음을 이리도 정확하게 읽어내는 걸까? 수진 또한 놀랐습니다. 평소에 조용하던 지우가 이렇게 말이 많은 아이였나? 아니면 재혁에게서 어떤 특별함을 느낀 걸까요? 재혁은 소파 위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탓이었죠. 살아온 38해 동안 누구도 그에게 이런 말을 건넨 적이 없었어요. 재혁이 자리에 앉자 지우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무서워하는 기색은커녕 오히려 걱정하는 얼굴이었죠. 아저씨, 괜찮으세요? 지우의 작은 손이 재혁의 무릎에 가만히 닿았습니다. 그 순간 재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느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거든요. 수지는 이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재혁이 분노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넋을 놓고 지우를 보고만 있었죠. 거실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불편하기는커녕 오히려 포근한 기운마저 느껴졌죠. 재혁은 지우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던진 질문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왜 그리도 슬퍼 보여요? 혼자 계시잖아요. 가족도 친구도 없다는 말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재혁은 정말로 혼자였고 정말로 슬펐고 뼈저리게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면 너무나 아플 것만 같았거든요. 지우는 재혁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감정을 읽는 데에 더 뛰어나거든요. 아저씨도 친구가 필요한가 봐요. 지우의 마지막 한마디가 재혁의 가슴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38평생 처음으로 재혁은 자신이 정말로 외롭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야 말았습니다. 마음이 쓰였어요. 신기하게도 이 어린 아이와 조용한 여자로 인해 그의 고독감이 조금은 견딜만하게 느껴졌습니다. 재혁의 견고했던 세계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재혁은 소파에 굳은 채 앉아 있었어요. 지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38해를 버텨온 그의 견고한 성벽이 흔들리고 있었죠. 수지는 조심스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연히 분노할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리 너무 고요했기 때문이죠. 무언가 깊은 상념에 빠진 듯 보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피치 못할 사정이라. 저 아이, 원래 저런 식으로 말을 하나요? 재혁의 질문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불호령을 내리거나 쫓아낼 줄 알았는데 지우에 대해 묻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우는 재혁의 주위를 살금살금 맴돌며 집안을 구경했어요. 마치 신기한 곳에 온 아이처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요. 와, 이 그림 정말 아름다워요. 지우가 벽에 걸린 작품을 보며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재혁이 수십억을 쏟아부어 수집한 바로 그 명화였죠. 그러나 지우의 눈에는 그저 예쁜 그림일 뿐이었죠. 이 그림에 있는 언니는 왜 이렇게 슬퍼 보여요? 지우의 물음에 재혁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 그림은 18세기 프랑스 거장의 작품으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여인의 비애를 담고 있었죠. 전문가들조차 그 깊은 슬픔을 읽어내기 힘들어 했는데 고작 8살 아이가 단박에 알아챈 겁니다. 넌 그걸 어떻게 안 거니?
제역의 음성에는 꾸밈없는 호기심이 묻어났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아이라는 존재에게 흥미를 보인 순간이었어요. 눈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걸요. 아저씨, 눈처럼요. 지우가 제역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그 순간 제역은 가슴을 무언가에 찔린 듯 했습니다. 수지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얼음장갑기로 소문난 제역이 아이와 대화를 나누다니요.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당장 폭발할 것 같았는데 말이죠. 지우야, 아저씨께 패 끼치면 안 된단다. 수진이 조심스레 말렸지만 제역이 손짓으로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괜찮소. 제역 스스로도 놀라고 있었죠. 왜 자신이 이 아이와 말을 섞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그였다면 진작에 내쫓았을 테니까요. 제역의 허락에 지우는 해맑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가 제역의 굳어있던 마음 한 구석을 녹였습니다. 그럼 저것도 구경해도 괜찮아요? 지우가 가리킨 곳은 거실 한편에 놓인 웅장한 그랜드, 피아노였습니다. 제역이 10년 전 들여놓고 단 한 번도 연주하지 않은 악기였어요. 그저 공간을 채우는 장식품에 불과했죠. 지우는 피아노 앞에 다가서서 건반을 가만히 응시했어요. 손을 얹고 싶어하는 기색이었지만 차마 그러지는 못했죠. 피아노, 쳐본 적 있니? 제역이 불쑥 물었습니다. 그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아니요. 저희 원에 작은 피아노가 있었는데 원장님이 가끔 쳐주시곤 했어요. 지우의 눈가에 아련한 그리움이 맺혔습니다. 그곳에서의 기억이 떠오른 모양이었죠. 한번 쳐보겠니? 또다시 이어진 제역의 뜻밖의 말에 수지는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역이 직접 피아노 의자를 빼주자 아이는 세상 가장 귀한 보물을 대하듯 앉았죠.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죠.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로 내려앉았어요. 그저 평범한 도움 하나였지만 그 맑은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깨뜨리는 순간 마치 주문처럼 마법이 펼쳐졌습니다. 멈춰있던 제역의 심장이 다시 고동치기 시작했어요. 이 집의 선율이 흐른 것이 과연 언제가 마지막이었던가. 기억조차 아득했죠. 지우는 한음 한음 조심스럽게 건반을 누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마치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를 사귄 아이처럼 기뻐하는 모습이었어요. 우와, 예쁘다. 소리가 정말 예뻐요. 그 피아노 소리는 제역에 봉인된 기억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피아노를 연주해 주시던 나른한 일요일의 오후. 그 시절은 분명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죠. 어머니의 무릎에 기대어 피아노 선율에 잠기며 느꼈던 그 온기와 안도감이 기억 한편에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어요. 엄마, 나도 피아노 배울래. 그럼 우리 제역이 조금만 더 크면 엄마가 가르쳐 줄게. 하지만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제역이 9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집을 떠나버렸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제역에게 음악은 외면해야 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음악이란 아픔과 그리움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죠. 아저씨도 한번 쳐보세요. 지우가 자리를 비켜주며 해맑게 말했습니다. 티 없이 맑은 제안이었지만 제역에게는 날카로운 파편처럼 다가왔습니다. 난 피아노 안 쳐. 왜요? 이렇게 예쁜 소리가 나는데. 지우의 물음은 언제나처럼 꾸밈없이 순수하고 솔직했습니다. 어른들의 복잡한 속사정 따위는 알 리 없었죠. 그저 아이의 순수한 호기심일 뿐이었습니다. 제역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작 8살 아이에게 자신의 깊은 상처를 어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재혁은 아주 천천히 피아노 의자에 몸을 앉혔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재혁의 손가락이 마침내 건반 위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숨길 수는 없었죠. 잊었다고 생각했던 유년의 기억들이 본물 터지듯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행복으로 빛나던 일요일 오후와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던 그날의 기억까지도. 괜찮아요, 아저씨. 틀려도 괜찮은 거예요. 지우가 재혁의 곁에 다가와 속삭이듯 격려했습니다. 그 순수한 응원이 재혁의 다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마침내 재혁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더듬었습니다. 서툴고 투박했지만 선율이 되어 흘러나왔어요. 바로 어머니가 즐겨 연주하시던 그 곡이었습니다. 무려 30년 만에 재혁의 손끝에서 되살아난 피아노 소리였죠. 수지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얼음장처럼 차갑고 완벽했던 재혁이 저 작은 아이 하나로 이토록 달라지다니. 재혁의 연주는 서툴기 짝이 없었지만 그 하나하나에 실린 감정은 진실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그리움과 고독, 그리고 온기를 향한 애타는 갈망이 선율을 타고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연주를 들으며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재혁의 마음속 이야기를 다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요. 아저씨, 음악이 슬픈데 그래도 예뻐요. 지우의 그 한마디에 재혁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슬프다고? 네. 하지만 슬픈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슬픈 것도 예쁠 수 있어요. 지우의 말은 지극히 단순했지만 그 어떤 위로보다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평생을 슬픔을 감추고 외면하며 살아온 재혁에게 이 작은 아이는 슬픔 또한 아름다울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친구들이 울 때 저는 그냥 옆에 같이 앉아 있어요. 혼자 우는 것보단 둘이 있는 게 덜 슬프니까요. 지우가 재혁의 곁에 앉으며 속삭였어요. 아저씨도 혼자라 더 슬퍼 보여요. 재혁의 가슴 한편이 울컥했습니다. 저려왔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이런 온기를 잊고 살아왔던 걸까요? 수진 역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우의 순수함이 재혁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기에. 아저씨, 제가 그림 하나 그려도 될까요? 지우가 배낭에서 크레용과 스케치북을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어딜 가나 그림 도구를 챙겨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무엇을 그리려고 재혁이 물었습니다. 어느새 지우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죠. 아저씨가 웃는 모습을 그릴래요. 지우의 대답에 재혁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내가 웃는 모습을 본 적도 없잖니? 상상해서 그릴 거예요. 아저씨가 웃으면 틀림없이 따뜻해 보일 테니까요. 지우는 바닥에 엎드려 고사리 손으로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정말로 재혁이 미소 짓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린 서툰 그림이었지만 그 속에는 오직 아이만이 담을 수 있는 순수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림 속 재혁은 세상 가장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현실에 그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죠. 이 사람이 아저씨, 그리고 여기가 저예요. 여긴 수진 언니고요. 지우가 그림을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세 사람이 다정히 손을 맞잡고 웃는 그림이었습니다. 이토록 따스한 그림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언제부터 잊고 산 걸까요? 이 그림 내가 가져도 되겠니? 재혁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누군가 자신을 위해 그려준 그림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아저씨 드리려고 그린 건데요. 지우가 환히 웃으며 그림을 내밀었어요. 건네주었어요. 재혁이 그림을 받아든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어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된다는 기분. 수지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그저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흘러 오후가 되었습니다. 재혁은 지우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소 같았더라면 벌써 서재에 박혀 일에만 몰두했을 시간이었죠. 아저씨는 어릴 적에 주로 뭘 하고 놀았어요? 지우의 물음에 재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에 진정 즐거웠던 추억이 있었던가요? 잘 기억나지 않는구나. 그럼 지금부터 재미있는 추억 만들면 되죠. 지우의 긍정적인 말에 재혁이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와, 아저씨 웃으니까 정말 따뜻해 보여요. 지우가 환하게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예상이 적중했다는 듯이 말이죠. 수진 역시 재혁의 미소를 바라보며 마음 한편이 따스해졌습니다. 처음 마주했던 그 차갑고 무서운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외로움에 지친 한 사람이었을 뿐. 재혁은 지우가 건네준 그림을 다시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림 속 모습처럼 자신도 언젠가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누군가와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처음으로 재혁은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우라는 작은 아이가 만들어낸 첫 번째 균열. 그리고 그 틈으로 재혁의 마음에 따스한 빗줄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30년간 굳게 얼어붙어 있던 재혁의 마음에 드디어 봄이 찾아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하지만 기묘했어요. 몸이 지친 게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뭔가를 기대하는 느낌이었죠. 침대 옆 탁자 위엔 어제 지우가 그린 그림이 있었죠. 재혁은 그 그림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어요. 아침부터 미소를 지어본 기억이 없었는데 말이죠. 오늘 그 아이가 다시 올까? 재혁은 스스로에게 놀랐습니다. 아이가 오길 기다리고 있다니. 바로 어제까지 아이라면 질색하던 자신이 말입니다. 거울 속 얼굴이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여전히 지쳐 보이긴 했지만 눈빛에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죠. 생기라고 할까요? 재혁은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서재로 갔을 텐데 오늘은 거실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어제 지우가 앉은 피아노 의자, 그림을 그리던 바닥까지 모든 것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수진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재혁은 평소와 달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을 옮겼죠. 안녕하세요. 수진이 흠칫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재혁이 부엌에 온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어제 그 아이 괜찮은가? 재혁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지우가 내심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수지는 재혁이 지우를 걱정하는 모습에 내심 놀랐죠. 어제의 그 모습이 잠깐의 변덕이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네, 많이 나아졌어요. 어제 정말 감사했어요. 수진의 목소리엔 진심에서 우러난 감사가 묻어났습니다. 뭐가 말인가? 지우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셔서요. 아이가 정말 기뻐했어요. 재혁의 가슴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타인을 행복하게 했다는 말을 들어본 게 얼마만이었을까요? 그 아이, 참
특별하군. 재혁이 나지막이 읊조렸죠. 네, 정말 남다른 아이랍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거든요. 수진의 말에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러했습니다. 지우는 제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봤으니까요. 재혁은 서재에 머물렀으나 일에 손이 잡히지 않았죠. 자꾸만 거실 쪽으로 시선이 향했기 때문입니다. 지우가 언제쯤 올까 궁금했던 겁니다. 시계는 10시를 가리켰고 어제 지우는 10시 반쯤에 왔었죠. 왜 이토록 신경이 쓰이는 걸까? 재혁은 제 마음을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분명 어제까진 고요함이 좋았는데 오늘따라 집이 유난히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재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진 언니, 저 왔어요. 지우의 명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혁은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띄었죠. 아이의 목소리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죠. 재혁은 서재를 나와 2층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굽어봤습니다. 지우가 수진에게 무언가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저 어젯밤에 피아노 아저씨 꿈꿨어요. 피아노 아저씨요? 한재혁 아저씨 말이에요. 꿈속에서 아저씨가 아주 멋진 곡을 연주해줬어요. 재혁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을 피아노 아저씨라 부르다니. 지우야. 재혁이 계단을 내려오며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제와는 비교도 안 되게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저씨! 지우가 해맑게 웃으며 재혁에게 달려왔습니다. 오랜 벗이라도 만난 듯이 반가워했습니다. 몸은 이제 괜찮은 거니? 재혁이 지우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열을 확인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에 재혁 자신도 놀랐죠. 언제부터 이토록 자연스러워졌을까? 아이를 돌보기 시작해서일까요? 네, 다 나았어요. 오늘 또 피아노 연주해도 될까요? 기대에 찬 지우의 눈망울을 보며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죠. 지우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는 수진에게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어제는 오직 지우만 보였는데 오늘은 수진의 존재가 선명하게 다가왔거든요. 지우를 향한 수진의 시선에는 진실한 애정이 가득했죠. 때로는 친동생을 보는 듯했고 또 때로는 딸을 보는 듯했습니다. 저 여자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재혁은 궁금해졌습니다. 수진이라는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진 겁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아이를 저토록 아낄 수 있을까? 수진 씨. 재혁의 부름에 수진은 네 하고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지우와는 어떻게 아는 사이죠? 재혁의 물음에 수진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저희는 보육원에서 같이 자랐어요. 제가 지우보다 12살이 많아 언니처럼 지내왔습니다. 보육원이요. 재혁이 되물었죠. 수진 역시 지우처럼 부모님이 안 계셨던 걸까? 네, 저는 갓난아기 때 보육원에 맡겨졌고 지우는 5살 때 그곳에 왔어요. 수진의 음성에는 슬픈 기색보다는 오히려 담담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미 숙명으로 받아들인 삶이었죠. 재혁은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수진 역시 어릴 적부터 홀로였구나. 그렇지만 그녀는 지우라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군요.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재혁이 진심을 담아 말했죠. 아닙니다. 지우가 곁에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 아이 덕분에 제가 더 강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수진의 대답에 재혁은 놀랐습니다. 고된 시간을 행복이라 말하는 그녀가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문득 재혁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저씨도
혼자라 외로웠어요? 그 물음에 재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제 외로움을 인정한 순간이었죠.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아저씨 친구 해줄게요. 지우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라고? 네, 저하고 수진 언니가 아저씨 친구가 되어줄게요. 그럼 이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재혁은 목이 꽉 메어왔습니다. 38해를 사는 동안 진정한 친구가 있었던가. 사업적 관계는 많았어도 진심으로 자신을 염려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수진 역시 지우의 말에 옅은 미소를 띄었죠. 아이의 순수함이 이 삭막한 공간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함께 하시겠어요? 수진이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늘 혼자 식사하던 재혁이었기에 그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아득했죠. 좋습니다. 재혁의 대답에 지우는 손뼉을 치며 환호했습니다. 와, 같이 밥 먹는다. 식탁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재혁에겐 참으로 오랜만인 경험이었죠. 홀로 먹던 냉랭한 식사가 아닌 온기를 나누는 식사였습니다. 지우야,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니? 재혁이 물었죠. 아이에게 이런 평범한 대화를 건네본 적이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자연스레 나온 말이었습니다. 전부 다 맛있어요. 수진 언니가 요리를 엄청 잘하거든요. 지우가 오물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말했죠. 재혁은 수진을 쳐다봤어요. 정말 감탄할 맛이었거든요. 그저 평범한 한식이었는데도 마치 집에서 먹는 듯한 온기가 느껴지는 맛이었죠. 정말 훌륭하군요. 재혁의 칭찬에 수진의 두 뺨이 수줍게 물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지우는 신이 나서 재밌는 이야기를 꺼내놓았어요. 고아원에서의 추억, 친구들과의 일화,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꿈까지도요. 저는 어른이 되면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 연주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지우의 순진무구한 꿈에 재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죠. 수지는 재혁이 그렇게 웃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냉정하고 두려운 존재가 아닌 따스하고 다정한 한 남자였으니까요. 집안 가득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무려 15년간 침묵에 잠겨있던 이 집에 활기가 돌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점심 식사 후 지우는 또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어제보다 한결 손놀림이 자연스러웠죠. 재혁도 그 곁에 앉아 쉬운 곡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치는 거 맞아요? 그래, 아주 잘하고 있어. 재혁이 지우를 다정하게 칭찬하는 광경을 보며 수진의 마음속에 온기가 번졌어요. 저렇게 차가운 사람에게도 저런 따뜻함이 숨겨져 있었구나 하고 말이죠. 재혁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아이를 가르치는 것에 흠뻑 빠져들었어요. 지우의 실력이 서서히 느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 이렇게나 큰 보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어느덧 오후가 깊어져 지우와 수진이 떠나야 할 시간이 되자 재혁은 왠지 모를 아쉬움을 느꼈어요. 실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내일도 올 거니? 재혁이 지우에게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고스란히 묻어났죠. 네, 물론이죠. 매일 올 거예요. 지우가 해맑게 웃으며 약속했어요. 수진에겐 차마 말 못했지만 재혁은 벌써부터 내일이 기다려지고 있었어요. 이 아이와 여인이 만들어내는 온기가 견딜 수 없이 좋았거든요.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건네는 순간 재혁은 문득 깨달았어요. 지난 15년간 굳게 걸어 잠갔던
제 마음의 빗장이 풀리기 시작했음을 말이죠. 지우와 수진이 떠나자 집은 다시금 정적에 휩싸였어요. 하지만 어제의 침묵과는 그 결이 달랐어요. 고독한 정적이 아닌 희망을 품은 고요함이었으니까요. 재혁은 지우가 선물한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림 속 환하게 웃는 제 모습처럼 정말로 웃을 날이 올 것만 같았죠. 그날 밤 재혁은 아주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꿈결에선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과 아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다정한 대화가 흘렀어요. 그렇게 재혁의 얼어붙은 마음에 봄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일주일이란 시간이 흘렀죠. 이제 지우와 수진이 오는 시간은 재혁의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어 있었어요. 매일 오후 2시가 가까워지면 재혁은 서재의 모든 일을 멈추고 거실로 향했죠. 오늘도 어김없었어요. 지우가 어제 새로 배운 곡을 들려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벌써 지우의 명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야 하는데 집안은 물을 뿌린 듯 고요했어요. 재혁의 심장이 불길하게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스쳤거든요. 그때 재혁의 휴대폰이 정적을 깨고 울렸어요. 발신인은 수진이었죠. 재혁은 서둘러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찾아뵙기 어려울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필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할 수 있었죠. 대체 무슨 일입니까? 재혁의 목소리에도 짙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어요. 지우가 다쳤어요. 그 한마디에 재혁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가 사고라니. 그렇게 밝고 씩씩하던 아이가. 어느 병원입니까? 당장 가겠습니다. 재혁은 망설임 없이 차키를 움켜쥐고 현관문으로 달려나갔죠. 아닙니다. 오지 마세요. 저 혼자 괜찮아요. 수진의 만류에도 재혁의 발은 이미 차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소 보내주세요.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재혁의 목소리엔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죠. 왜 이토록 필사적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결국 병원 위치를 보냈고 재혁은 난생 처음 거칠게 차를 몰며 달렸습니다. 붉은 신호등 하나하나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재혁이 병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수진은 응급실 앞 차가운 의자에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로 가늘게 손을 떨고 있었죠. 수진 씨. 재혁이 숨가쁘게 다가서자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는 이미 붉게 짓물러 있었죠.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지우는요? 재혁의 애타는 물음에 수진이 갈라지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학교, 계단에서 굴렀다고. 머리를 부딪혀서 지금 검사받고 있어요. 그 말에 재혁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머리를 다쳤다는 말에 지우의 해맑은 얼굴이 겹치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재혁은 말없이 수진의 곁에 앉았습니다. 언제나 당당했던 수진이 이토록 나약하게 무너진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어째서 오신 거예요? 저희 문제인데. 수진이 힘없이 속삭였습니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재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수진과 지우는 결코 평범한 직원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아이를 잘 못 살폈어요. 일에 치여서 지우가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줄도 까맣게 몰랐어요. 수진은 끝내 자책감에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녀린 어깨가 속절없이 떨렸습니다. 재혁은 잠시 망설이다 수진의 어깨 위로
조심스레 손을 얹었습니다. 누군가를 다독여 본 기억이 까마득해 어색했지만 차마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 씨 탓이 아닙니다. 재혁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다정했습니다. 지우, 씩씩한 아이잖아요. 분명 괜찮을 겁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어 재혁을 마주봤습니다. 늘 서리빨갔던 그의 눈에 진실한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이런 표정에 재혁은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와주셔서. 수진의 이 개세 이고오고 우든 이고오고 강가. 목소리에 재혁의 심장이 낯설게 반응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왔고 재혁과 수진은 동시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나 보호자 되십니까? 네. 제가 수진이 입을 떼는 순간 재혁이 한 발 앞서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가 보호자입니다. 수진이 화들짝 놀라 재혁을 쳐다봤지만 그는 너무도 당연한 얼굴로 의사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습니다. 가벼운 뇌진탕 증세에 이마를 서너 바늘 꿰맸습니다. 이틀에서 사흘 정도 안정을 취하면 금방 회복될 겁니다. 그제야 재혁과 수진은 참았던 숨을 동시에 내쉬었습니다. 지우가 누워있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지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걱정과 달리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이마에 붙은 하얀 거즈가 상처의 흔적일 뿐이었죠. 수진 언니다. 그리고 재혁 아저씨. 지우가 재혁을 발견하곤 해사하게 웃었습니다. 아픈 기색도 없이 반가워하는 모습에 재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작은 아이를 영영 잃을 뻔했다는 아찔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많이 아팠어? 재혁이 지우의 작은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붙잡고 물었죠. 떨리는 목소리로. 아니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런데 아저씨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요? 지우의 천진한 물음에 재혁은 옅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겁이 났거든. 네가 잘못될까봐. 재혁의 진솔한 고백에 지우의 눈이 동그래졌죠. 아저씨가 절 걱정했다고요? 네가 없으니까 집이 너무 허전하더라고. 재혁의 말에 지우가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저 얼른 나와서 아저씨한테 갈게요. 수진은 두 사람의 대화를 곁에서 들으며 적잖이 놀라고 있었죠. 재혁이 이토록 지우를 아끼는 줄은 몰랐으니까요. 병원을 나서는 길에 병원을 스미고 재혁이 수진에게 제안했습니다. 지우가 다 나을 때까지 저희 집에서 머무세요. 네? 수진은 깜짝 놀라 재혁을 쳐다보았죠. 혼자서 지우를 돌보기는 버거우실 겁니다. 저희 집이 훨씬 더 조용하고 넓어서 회복에 더 좋을 겁니다. 재혁의 제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지우가 아픈 동안만이라도 제대로 보살펴 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너무 신세지는걸요. 폐가 아닙니다. 재혁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지우는 제게 아주 소중한 아이입니다. 차 안에서 지우는 뒷자리에 앉아 잠들어 있었습니다. 약 기운에 취해 잠이 든 것이었죠. 재혁은 룸미러로 계속 지우를 살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써주시는 게요. 재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왜 이러는 건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저 역시 지우가 없다면 어떨까 상상하니 덜컥 겁이 났어요. 그의 이토록 솔직한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재혁은 지우를 조심스레 안아올려 침실로 향했죠. 집에서 가장 햇볕이 잘 드는 방이었습니다. 여기서 푹 쉬렴. 재혁이 지우의 몸 위로 이불을 덮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수진은 낯선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에게 일이 다정한 면이 있었나 싶었죠. 지우는 졸린 와중에도 재혁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아저씨, 옆에 있어주세요. 그래, 여기 있을게.
재혁은 침대 옆 의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날 밤 재혁은 지우의 곁을 지켰습니다. 밤새도록 지우의 상태를 살피고 아이가 눈을 뜰 때마다 물을 가져다 주었죠. 수진 역시 함께 지우를 보살폈습니다. 재혁과 수진이 교대로 아이를 돌보는 모습은 어딘가 묘한 안정감을 자아냈습니다. 새벽 3시경 잠시 숨을 돌리러 거실로 나온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지우 때문에 밤새도록 고생이시네요. 수진이 미안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고생이라뇨. 재혁이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수진 씨는 어쩌다 지우를 그렇게 아끼게 되신 겁니까? 재혁은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죠. 지우가 처음 고아원에 왔을 때 정말 조금했어요. 겨우 5살이었는데 겁에 질려 울기만 했었죠. 그런 지우를 보고 있자니 꼭 예전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수진의 음성엔 온기가 실려 있었죠. 그래서 지우 곁을 지켜 주고 싶었어요. 혼자 남겨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제가 잘 아니까요. 재혁은 수진의 말을 들으며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타인을 사랑하는 힘으로 승화시킨 사람이었죠. 당신은 정말 강한 분이시군요. 재혁의 진심 어린 칭찬에 수진의 두 뺨이 수줍게 물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지우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재혁과 수진은 서로를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죠. 지우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거실에는 재혁과 수진 둘만의 정적이 흘렀어요. 어제 정말 고마웠습니다. 수진이 먼저 말을 건넸어요. 저야말로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누군가를 이토록 걱정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처음 알았으니까요. 재혁의 담백한 고백에 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서요. 누군가 아파하면 같이 마음이 쓰이고 그 사람이 웃으면 저도 따라 웃게 되는 그런 거 말입니다. 재혁은 수진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온기가 담겨 있었고 수진 역시 그런 그를 마주 보았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얼음장 같던 저 사람이 이토록 따스하게 느껴진 것이 두 사람 사이에 낯선 감정의 싹이 트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아직은 희미하고 조심스러웠지만 분명 무언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사고라는 운명의 파편은 재혁과 수진이 서로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어요. 지우의 사고 후 일주일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다행히 완쾌했지만 재혁과 수진 사이엔 미묘하게 달라진 기류가 감돌았어요. 서재에 앉은 재혁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죠. 자꾸만 수진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던 그녀의 모습, 밤을 새워 지우, 곁을 지키던 헌신적인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대체 왜 이러는 거지? 재혁은 스스로의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시작은 지우에 대한 걱정이었는데 어느새 그 감정은 수진에게로 향하고 있었죠. 그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지우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수진의 다정한 목소리가 재혁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수진은 지우와 함께 퍼즐을 맞추는 중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지우가 머리를 다쳤으니 격한 활동은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기 때문이었죠. 언니, 이 조각은 어디예요? 지우가 퍼즐 조각 하나를 들고 묻자 수진이 답했어요. 하늘 같은데? 여기에 한번 맞춰. 볼까? 지우를 돕는 수진의 모습은 더없이 다정했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속은 무척이나 복잡했습니다. 자꾸만 재혁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회장님은 그때 왜 나까지 그렇게 걱정해 주셨던 걸까? 병원에서 자신의 어깨를 감싸주던 재혁의 따뜻한 손길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마침 물을 마시러 나온 재혁이 거실을 지나다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퍼즐에 집중한 수진과 지우의 모습이 그의 시선에 담겼죠. 아저씨, 재혁을 발견한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손짓했어요. 재밌는 거 하네? 재혁이 그들에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네, 퍼즐이요. 수진 언니랑 같이 하고 있어요. 아저씨도 같이 하실래요? 지우의 순진한 제안에 재혁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수진과 나란히 앉아 있을 상황이 어쩐지 어색하고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거절할 명분도 없었어요. 그래, 잠깐만 같이 하지. 재혁이 바닥에 앉으면서 자연스럽게 세 사람이 함께하게 됐어요. 재혁과 수진, 그 둘 사이로 어색하지만 설레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이 조각, 아무래도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수진이 조심스레 입을 열며 퍼즐 조각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오, 맞네요. 잘 찾으시네요. 재혁이 대답하며 무심결에 수진을 쳐다봤어요. 바로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수진은 저도 모르게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어요. 지우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를 금세 알아차렸어요. 아이들의 눈은 속일 수 없는 법이니까요. 아저씨랑 언니, 왜 그래요? 둘 다 얼굴이 빨개졌는데. 지우의 순진한 돌직구에 재혁과 수진은, 더욱 당황한 수진은 아, 그냥 더워서요. 라며 둘러대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제가 차를 내오겠습니다. 수진은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다. 지금은 혼자일 필요가 있었다. 재혁은 그녀가 사라진 빈자리를 보며 낯선 아쉬움에 잠겼다. 그녀가 없으니 왜 이리도 허전한 걸까? 아저씨, 수진 언니 좋아하죠? 지우의 순진무구한 돌직구가 날아들었다. 뭐라고? 재혁이 화들짝 놀라 지우를 쳐다봤다. 아저씨가 수진 언니 쳐다볼 때 눈에서 빛이 나요. 보육원에서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서로 그렇게 쳐다봤어요. 지우의 순진한 관찰에 재혁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내가 정말 그랬나? 수진 씨를 그런 눈빛으로 보고 있었단 말인가? 지우야, 어른들의 세계는 복잡하단다. 안 복잡해요. 좋아하면 그냥 좋아한다고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이의 명쾌한 논리의 재혁은 실소를 터뜨렸다. 아이들은 참 꾸밈없이 솔직하다. 하지만 어쩌면 지우의 말이 정답일지도 모른다. 재혁은 수진을 좋아하고 있었다. 그 시각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던 수진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재혁과 눈이 마주쳤던 순간에 강렬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이상하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수진은 낯선 감정을 애써 외면했다. 재혁은 자신과 사는 세계가 다른 사람이었다. 대기업 총수와 가정부, 그 현실의 벽은 높았다. 하지만 마음은 그 벽을 무시했다. 지우를 자상하게 돌보던 모습, 자신을 염려해주던 그의 따스한 눈길이 아른거렸다. 그저 친절일 뿐이야. 괜한 기대를 하지 말자. 수지는 속으로 다짐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었다. 어느새 이것이 그들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지우야, 학교는 언제부터 다시 가니? 재혁이 묻자 지우가 답했다. 내일부터요. 선생님이 괜찮대요. 잘 됐구나. 그럼 내일부터는 다시 이리로 올 수 있겠네. 재혁의 말에 수진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저희가 너무 잦은 신세를 져서 폐가 되는 건 아닌지. 폐요? 재혁은 수진을 응시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좋습니다. 재혁의 꾸밈없는 대답에 수진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두 사람 덕분에 이 집이 전보다 훨씬 온기가 돕니다. 재혁이 수진을 지그시 보며 말했다. 그의 시선에는 분명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저도 이곳에 오는 것이 좋습니다. 수진이 나직이 속삭이듯 답했다. 어째서죠? 회장님께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정한 분이라서요. 수진의 고백에 재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지우는 둘의 대화를 들으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무언가 좋은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지우가 잠들고 재혁과 수진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커피를 앞에 두고 조용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수진 씨, 네,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재혁이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무슨 말씀이시죠? 제 눈에 제가 어떤 사람으로 비칩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수진은 당황했다. 처음에는 무서운 분인 줄 알았어요. 차갑고 다가가기 힘든 분이라고요. 수진은 솔직하게 답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많이 외로워 보이세요. 하지만 속은 무척 따뜻한 분이요. 수진의 답에 재혁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맞습니다. 저는 정말로 외로웠습니다. 15년간 홀로 지내며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으니까요. 재혁의 진솔한 고백에 수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왜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마음 다치기 싫어서요. 가까워지면 결국엔 떠나가니까. 재혁의 말뜻을 수진은 이해했죠. 자신도 보육원에서 비슷한 감정을 겪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르지 않나요? 수진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맞아요. 당신과 지우 덕분에 제가 많이 변했어요. 재혁이 수진을 응시하며 답했어요. 수진 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혁의 물음에 수진의 뺨이 붉어졌어요. 회장님은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좋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재혁이 재차 물었어요. 수진은 답하기 곤란했어요. 스스로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게 두려웠던 거죠. 그저 같이 있을 때 마음이 놓여요. 저도 그렇습니다. 재혁이 진솔하게 답했죠. 당신과 함께일 때 비로소 집처럼 느껴져요. 재혁이 큰 용기를 냈어요. 수진 씨, 제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 고백과 동시에 거실에는 정적이 감돌았어요.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죠. 기다려온 말이었지만 정작 듣고 나니 현실감이 없었어요. 회장님, 정말 진심이신가요? 처음엔 지우 때문이라 여겼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좋아하게 된 겁니다. 재혁의 진심에 수진의 눈시울이 젖어들었어요. 저 역시 회장님을 좋아해요. 수진도 용기를 내 말했죠. 하지만 둘 다 현실이라는 벽을 외면할 순 없었어요. 저희 이래도 괜찮을까요? 수진이 염려하며 물었죠. 무엇이 문제인가요? 전 그저 가정부일 뿐이고 회장님은 저와 사는 세상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수진의 걱정에 재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겐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하지만 남들 시선이 두려워요. 상관없습니다. 이건 제 인생이니까. 재혁의 단호함에 수진은 놀라고 말았어요. 생각할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수진이 조심스레 말했어요. 지우도 있고 일이 갑작스러운 변화는 좀. 재혁은 수진의 심정을 헤아렸어요. 당연하죠. 우리 천천히 가요. 우리 문. 재혁이 수진의 손을 가만히 감쌌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은 변치 않아요. 당신과 지우, 또 우리 세 사람이 함께하는 미래를 꿈꿔요. 그 말에
수진의 마음도 굳어졌죠. 이 다정하고 진실된 남자와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런 삶을 그려봅니다. 수진의 화답에 재혁이 환히 미소 지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죠. 여전히 조심스럽고 서툴렀지만 명백한 사랑의 서막이었어요. 거실엔 따스한 침묵만이 감돌았어요. 두 사람 다 행복했죠. 마침내 운명의 사랑을 만난 것만 같았으니까요. 2층에서 잠든 지우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죠. 마치 두 사람의 행복을 알아챈 것처럼 말이죠. 마침내 이 냉랭했던 집에 온기가 찾아온 순간이었어요. 재혁과 수진이 마음을 나눈 뒤로 두 주일이 흘렀어요. 두 사람은 신중하게 관계를 쌓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죠. 마침 재혁의 회사에서는 임원회의가 한창이었어요. 회의 안건은 놀랍게도 재혁의 사적인 문제였어요. 회장님, 최근 자택을 드나드는 그 여성분의 회장님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전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재혁의 표정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벌써 소문이 그만큼 퍼졌습니까? 무슨 소문인지 말해보시죠. 가정부와 남다른 관계라는, 심지어 그 여자에게 아이까지 있다는 소문입니다. 언론도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칫하면 회사 이미지에 큰 흠집이 날 겁니다. 상무가 걱정스레 목소리를 보뒀습니다. 재혁은 주먹을 세게 말아 쥐었습니다. 자신의 사생활이 이런 식으로 농락당하는 게 불쾌했습니다. 다른 제 사적인 일이 회사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오너 일가의 사생활은 곧 주가와 직결됩니다. 하물며 상대가 그런 신분인데. 전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재혁이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제 일에 왈가왈부할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임원들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혼사까지 염두에 두신 거라면 부디 재고해 주십시오. 집으로 돌아온 재혁의 안색은 굳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들었던 말들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실에는 지우의 피아노 연주가 흐르고 수진이 그 곁을 지키며 듣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미소 지었을 광경이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아저씨, 재혁을 발견한 지우가 해맑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래, 지우야. 재혁이 답했지만 그 목소리엔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재혁의 표정을 살핀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회장님? 아닙니다. 그저 좀 피곤할 뿐입니다. 재혁은 얼버무리듯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을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오늘은 이만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지우는 금세 시무룩해졌습니다. 왜요? 아직 시간 이른데. 아저씨가 힘드시다잖니. 오늘은 그만 가자. 수진은 지우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재혁의 분위기가 여느 때와 다르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재혁은 그대로 서재로 들어가 버렸고 수진과 지우는 영문을 몰라 당황했죠. 그 밤 수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재혁의 싸늘한 태도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혹시 내가 실수를 했나? 수진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어쩌면 자신과의 관계가 재혁을 곤란하게 만든 걸까? 역시 우린 사는 세상이 다른 거야. 수진의 마음에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다음 날 재혁의 태도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지우에게 다정히 말을 걸지도 수진의 시선은 애써 피했습니다. 언니, 아저씨가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지우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아이의 감은
무섭도록 정확했습니다. 글쎄, 무슨 일이 있으신 모양이야. 우리가 뭐 잘못한 걸까요? 그 순진한 물음에 수진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린아이마저 불안에 떨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우리 지우는 아무 잘못 없어. 그냥 어른들의 사정이 복잡해서 그래. 하지만 수진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자신과 아들 때문에 재혁이 곤경에 처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 시각 재혁은 서재에서 홀로 고뇌했습니다. 임원들이 쏟아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수진과 지우가 회사에 해를 끼치게 될까? 자신의 감정과 냉혹한 현실의 무게 사이에서 재혁은 갈등했습니다. 수진과 지우를 내가, 애정은 그대로였지만 그들로 인해 곤란한 일이 생길까 두려웠던 겁니다. 차라리 멀어지는 게 정답일까? 재혁의 오랜 상처가 다시금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상처만 남는다는 그 끔찍한 기억. 며칠이 흘러도 재혁의 태도는 그대로였고 오히려 더 냉정해졌습니다. 수지는 결국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죠. 회장님, 잠시 저와 대화 좀 나누실 수 있겠습니까? 재혁은 서재를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여전히 싸늘하게 굳어 있었죠. 무슨 할 말이시죠? 재혁의 사무적인 어투가 수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째서 이리도 냉정하게 구시는 건가요? 제가 혹시 실수라도 했나요? 아니, 아무 잘못 없어. 그렇다면 대체 왜? 그저 모든 걸 원래대로 되돌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에 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원래대로라니요.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고용인과 고용주, 그 관계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재혁의 냉혹한 말에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럼 지난 2주는 대체 뭐였죠? 절 좋아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은요?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재혁은 거짓을 고했습니다. 수진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었지만 그게 수진에겐 깊은 상처를 남겼죠. 착각이라니. 수진은 힘없이 되뇌었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울며 떠나는 수진의 뒷모습에 재혁의 심장은 갈갈이 찢기는 듯 했죠. 하지만 되돌리기엔 이미 늦어버렸어. 이게 옳은 선택이야. 이것이 수진을 위한 길이야. 재혁은 필사적으로 자신을 설득하려 했지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상처 입은 수진의 눈동자가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이죠. 그날 밤 재혁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수진에게 내뱉었던 모진 말들이 사무치게 후회되었습니다. 하지만 되돌리기엔 너무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말았죠. 이튿날 지우가 재혁을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수진 언니가 계속 울고만 있어요. 지우의 그 한마디에 재혁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왜 언니를 슬프게 만들었어요? 아이의 꾸밈 없는 물음의 재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른들의 세상은 원래 복잡하단다. 하나도 안 복잡해요. 아저씨가 언니 좋아하는 거 다 알아요. 지우의 말에 재혁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니도 아저씨를 좋아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아이의 순진무구한 질문이 재혁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시각 수지는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을 떠나야 한다고 결심했던 겁니다. 언니, 어디 가려고? 지우가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다른 데서 일해야 할 것 같아. 왜? 난 여기가 좋은데 여긴 이제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란다. 수진의 말에 지우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 나 여기서 살고 싶단 말이야. 아저씨랑 같이 있을래. 지우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우의 울음소리에 놀란 재혁이
황급히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짐을 꾸리는 수진의 모습에 그는 큰 충격을 받았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떠나려고요. 더는 이곳에 머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수진의 냉담한 대답에 재혁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제발 떠나지 마시오. 재혁이 애타게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왜 안 되나요? 전부 착각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진의 반문에 재혁은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착각했나 봅니다. 회장님 같은 분이 저를 좋아할 리가 없다는 걸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요. 착각 아니에요. 재혁이 외쳤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 절규에 수진의 발걸음이 휙고 말았죠. 회사에서 압박이 심했어요. 당신에게 혹여나 해가 갈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본골 대옷도 재혁이 속내를 밝혔습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거리를 뒀던 거라고. 재혁의 말에 수지는 이해했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여전했죠. 제게도 말을 했어야죠.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지 말고요. 수진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죠. 미안합니다. 정말. 재혁이 진심을 담아 사죄했습니다. 다신 이렇게 안 할게요. 무슨 일이든 함께 헤쳐나가요. 재혁의 진솔한 약속에 수진의 마음도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때 지우가 둘 사이로 뛰어와 품에 안겼죠. 이제 안 갈 거죠? 그렇죠? 응, 아무데도 안 가. 수진이 지우를 꼭 안고 속삭였죠. 재혁 역시 두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게 하리라 굳게 다짐했죠. 한 차례 시련이 휩쓸고 갔지만 세 사람의 관계는 오히려 더 견고해졌습니다. 이제 어떤 풍파가 닥쳐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죠. 그 일이 있고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혁과 수진의 오해는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죠. 서로가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지우는 둘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를 감지하고 있었죠. 아이들은 이런 분위기에 민감하니까요. 아저씨, 왜 아직도 언니랑 서먹해요? 지우가 재혁에게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재혁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죠. 수진을 아프게 한 죄책감에 어찌 다가가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지우야, 어른들은 가끔 실수를 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단다. 그럼 사과하면 되죠. 지우의 순수한 논리에 재혁은 쓴웃음을 지었죠. 한편 수진의 마음도 복잡했죠. 재혁의 진심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한번 새겨진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죠. 나를 지키려 했다는 건 알지만 수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 때문에 재혁이 공경에 처했다는 사실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재혁이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수진 씨, 잠시 저와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재혁과 수진은 거실 소파에 마주보고 앉았죠. 지우는 방에서 그림을 그리는 중이었고요. 우선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습니다. 재혁이 진심을 담아 말했죠. 제 독단적인 결정으로 상처 준 거. 미안해요. 회장님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수진은 주저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저로 인해 회장님이 곤란하시다면 차라리 거리를 두는 편이 맞을지도 몰라요. 재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회사에서 뭔가 말이 나왔다면 저희 관계가 문제인 게 분명하잖아요. 수진의 염려에 재혁은 고개를 가로저었죠. 그건 제가 감당할 문제입니다.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현실은 수진 씨, 재혁이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재혁의 사뭇 진지한 얼굴에 수진은 귀를 기울였죠. 저는 38해를 살아오는 동안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재혁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이 늘 두려웠고 다칠 게 두려워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죠. 수지는 재혁의 얼굴에서 그의 진심을 읽어냈어요. 하지만 지우와 당신을 만난 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어졌어요. 재혁의 목소리엔 미세한 떨림이 묻어났어요. 이제 당신과 지우가 없는 제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제 진심입니다.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마음속 벽은 여전히 높기만 했어요. 회장님의 그 마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정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요, 전 그저 고아원에서 자란 가정부일 뿐이에요. 회장님과는 사는 세상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라고요. 수진의 말에 재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수진이 화들짝 놀라 그를 일으키려 했어요. 제 마음을 제대로 전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수진 씨, 당신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재혁이 수진의 손을 맞잡으며 물었어요. 당신은 지우를 친동생 이상으로 아끼는 따뜻한 사람이고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사람입니다. 재혁의 한마디 한마디가 수진의 마음을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상처 입은 영혼을 보듬어주는 천사 같은 사람이죠. 제가 가진 돈이나 지위,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저를 한 사람으로 봐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그때 지우가 거실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재혁이 무릎을 꿇은 채 있는 것을 보고는 눈이 동그래졌죠. 아저씨, 왜 그러고 있어요? 지우의 천진난만한 물음에 재혁과 수지는 순간 당황했어요. 지우야, 아저씨가 지금 언니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중이야. 무슨 이야기인데요? 지우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되물었어요. 재혁은 지우를 보며 따스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우야, 아저씨가 너랑 수진이 언니랑 앞으로도 쭉 가족으로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하는 중이었어. 정말이에요? 지우의 두 눈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본니스, 그럼 정말이지. 하지만 수진이 언니의 생각이 가장 중요해서 재혁은 다시 수진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우는 수진에게 와락 달려가 품에 안겼어요. 언니, 우리 그냥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돼요? 아저씨랑 다 같이요. 지우의 애원하는 목소리에 수진의 마지막 망설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우야, 아저씨가 우릴 정말 많이 사랑하신대. 나도 아저씨 좋은데. 지우의 순수한 고백을 들으며 수진은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어요. 자신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주저했는지를 말이죠. 난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스스로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 믿었던 거야. 수진은 재혁을 마주 보았어요. 여전히 무릎 꿇은 채 자신을 응시하는 그의 눈에는 오롯이 진심만이 담겨 있었죠. 회장님,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제발 대답을 들려주세요. 재혁이 애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회장님을 사랑해요. 수진이 마침내 진심을 고백했어요. 재혁은 벌떡 일어나 수진을 품에 가득 안았고 수진 역시 그의 등을 힘껏 감싸 안았죠. 그 모습을 보던 지우가 손뼉을 치며 환호했어요. 와,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다. 재혁과 수진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침내 둘 사이의 모든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죠. 앞으로 무슨 일이 닥쳐도 우리 함께 헤쳐나가요. 재혁이 수진에게 굳게 약속했습니다. 네, 함께 이겨내요. 수진도 미소 지으며 화답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인 거죠? 지우가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린 정말 한 가족이야. 재혁이
지우를 품에 앉아 아이가 물었어요. 그럼 저는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질문에 재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그럼 정말 좋지. 아빠. 지우가 환한 미소로 재혁을 불렀습니다. 재혁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근데 정말 괜찮겠어요? 회사 사람들이 알게 되면. 수진이 여전히 불안해하자 재혁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죠. 상관없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말할 겁니다. 제게 가장 소중한 가족이라고요. 재혁의 확신에 찬 한마디의 수진은 안심했죠. 지우 입양 절차도 바로 시작할게요. 법적으로도 완벽한 우리 가족이 되는 거죠. 정말이에요? 지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죠. 응, 정말이야. 그리고 재혁이 수진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재혁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수진은 숨을 멈췄죠. 지금 저한테 청혼하시는 거예요? 아직 반지도 아무것도 준비 못했지만 재혁이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평생 당신과 지우를 지킬게요. 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죠. 네. 그녀는 울먹이며 답했고 지우는 손뼉을 치며 환호했어요. 와, 이제 언니가 진짜 우리 엄마가 되는 거네. 세 사람이 서로를 부둥켜 앉아 집안은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군요. 수진이 말하자 재혁이 답했죠. 네, 우리 세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빠,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지우가 두 사람을 꼭 껴안으며 속삭였어요. 재혁은 비로소 진정한 가족을 얻은 것이었죠. 무려 15해 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죠. 수진 역시 고아원에서 겪은 외로움을 딛고 평생을 함께할 단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우는 그토록 바라던 따뜻한 가정을 얻었죠. 이들 세 사람의 진실한 사랑이 모든 역경을 이겨낸 힘이 되었어요. 이제 그 어떤 시련이 닥쳐도 함께라면 문제 없을 것 같았죠. 삭막하기만 했던 이 대저택이 드디어 온기 넘치는 보금자리가 된 것입니다. 웃음과 사랑이 가득한 진짜 가정으로요. 그렇게 진심을 통한 고백으로 세 사람은 마침내 완전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지우의 이야기 어떠셨어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스한 행복이 깃들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